자책을 한 교사가 학부모의 전화 때문에 힘들다고 동료에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지하차도 참사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개 1시간 전 근로자 6명이 사고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중장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 편지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의원은 이전 부지사 측을 만나 당이 돕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결재권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 소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낮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에서 교재 제작에 참여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를 준비하는 내내 저도 마음이 좀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홍수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데 이어 오늘은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어수선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이후 저희가 취재한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학교 앞에선 추모 행렬이, 그리고 교원단체에는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8일. 서울교사 노동조합은 해당 학교 교사들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은 결과 A씨가 계속된 학부모 전화로 힘들어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A씨가 동료 교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학부모가 수십 통의 전화를 해서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는 게 교원단체 설명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며 나 변호사야 라고 말하는 학부모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아직 핸드폰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경찰이 요청하는 대로 적극 협력을 하고요. 추모 이틀째인 오늘도 숨진 교사를 애도하는 근조 화환이 이어져 학교 앞은 물론이고 인근 상가까지 화환 1000여 개가 빼곡하게 늘어섰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그것도 비품실에서 혼자 돌아가셨다는 것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구체적인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 학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경찰은 동료 교사 전원의 연락처를 파악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휴대전화 분석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은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숨진 교사 A씨 일기장엔 업무상 스트레스와 지인과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 학교 업무와의 연관성도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의 갑질이 됐던, 아니면 악성 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경찰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각종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 교사 6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학교 관계자들은 최근 A씨가 맡은 학급에서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있긴 했지만 학부모들이 서로 만나 원만히 해결됐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A씨 휴대전화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경찰은 사건 초기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포렌식 작업 없이 유족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전수조사를 마치는 대로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망 교사의 휴대전화 분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또 가짜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사건의 배경에 여당의 삼선 의원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그 삼선 의원이라는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최초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유포자가 한 의원을 찾아가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박한솔 기자입니다. 교사 사망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루머의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였지만 이를 확대 재생산한 건 김어준 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숨진 교사에게 갑질한 학부모가 삼선 국회의원 가족이라는 온라인 루머를 비중 있게 다룬 건데 온라인상에선 당사자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목하는 글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 의원은 친손자와 외손자, 나이와 재학 중인 학교 지역까지 밝히며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한 의원의 법적 대응 예고에 루머 최초 유포자는 의원실을 찾아가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뉴스로 판명나자 유튜버 김 씨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경찰의 허위 보고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인근의 궁평 1지하차도로 5인 출동했다는 건데 사실은 출동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 처리 시스템까지 조작한 것으로 국조실은 파악했습니다. 보도에 강석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궁평 1지하차도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궁평 2지하차도와는 8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오전 7시 58분 궁평 지하차도를 통제해달란 112 신고를 접수한 뒤 10분 만에 궁평 1지하차도로 출동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은 이곳에 도착한 경찰관 1명과 지자체 직원이 함께 교통 통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셔츠에서 강내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지자체 공무원도 같이 있었는데 보수 작업해야 된다고 가버렸어요. 하지만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경찰의 설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출동하지 않았고 신고 처리 시스템을 조작해 현장에 간 것처럼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실제 궁평1 지하차도는 오전 9시 40분까지 정상 통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시쯤에는 거기가 거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지. 1지하차도는. 그럼 통행이 됐었던 거지 그냥. 국조실은 이 같은 경찰 행위가 중대한 과오라며 허위 보고한 경찰관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거는 다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청주 흥덕경찰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해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대형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붕괴 1시간쯤 전 주민이 찍은 현장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때 이미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당국의 상황 판단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아침 7시 1분 미호강 임시제방 모습입니다. 붕괴 1시간 전쯤인데 제방 위까지 흙탕물이 차오른 곳에서 인부 6명이 삽으로 흙을 퍼서 자루에 담고 있습니다. 굴착기 등의 중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미호강의 수위는 9.2m인 계획 홍수위를 넘어선 9.47m로 작업자들의 안전마저도 위태로웠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마을 주민은 당시 미호강 범람 위기에 인부들만 제방 보강 공사를 하는 모습에 항의했습니다. 톤백으로 갖다 막아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중장비가 아예 없었어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새벽부터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인부들만 먼저 동원한 것은 안이한 대처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수많은 장비와 함께 이 넘치지 않게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행복청은 인력을 먼저 투입한 뒤 중장비는 아침 7시 12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면서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30도 넘는 폭염 속에서 산사태 실종자 수색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남은 실종자 3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이동 기자. 네, 예천군 용우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종자 찾는 작업이 여전히 쉽지가 않군요. 네, 구조당국은 오늘 오후 4시 반쯤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는데요. 금곡리에서 실종됐던 주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소방과 군 경등은 인력 569명과 장비 65대를 동원했는데 피해가 집중된 한천 일대는 계곡이 좁고 급류가 흐르는 구간이 많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하루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최수근 상병을 애도한 해병대원들은 오늘부터 실종자 수색 대신 복구 작업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해병대원 1,200명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예천에서만 900여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와 통신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도로와 하천 복구는 더딘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돼 있어 수색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북에만 주말 사이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예, 이렇게 아직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상황에서 예천의 산사태 대피소가 또다시 산사태에 휩쓸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예천 상황부터 알아보고 이어서 달라진 산사태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차정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덩이와 나뭇가지가 뒤섞인 흙더미가 하천을 가득 메웠습니다. 급류는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된 마을 경로당 바로 옆까지 덮쳤습니다. 돌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위로 물이 넘친 거지. 물이 지금 저 동네로 흘러버린 거지. 산사태로 2명이 실종된 벌방리 마을의 대피소도 하마터면 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쏟아진 흙더미가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로 지정된 이곳 노인복지회관 뒤에편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주택들이 방파제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나마 이게 방호벽 처리해준 거지, 이 집이.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소로 피해야 하지만 대피소 역시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거는 무방비지. 대피할 데가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걸 우선 여기 대피하는 거야. 경북 예천 피해 지역은 대부분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번 산사태는 기존과 달리 진흙처럼 변한 흙이 쏟아지는 형태였습니다. 이거는 뭐 취약지 개념을 떠나갖고 이게 홍수라는 완전히 산이 축처럼 변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 충격만 주면 어디든 빠질 수 있는데 지독해지는 장맛비와 산사태의 유형 변화에 기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산사태 현장을 가본 분들은 한결같이 전과는 산사태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전에 없던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것도 그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홍영 기자와 대응책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산사태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네, 산사태가 났다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장면은 이런 걸 겁니다. 산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흙과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아예 산 전체가 쓸려 내려왔습니다. 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포화 상태가 된 산에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다가 계곡처럼 한순간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산 홍수라고 하는데요. 이 저지대 마을까지 초토화시켜서 피해 면적이 넓습니다. 2011년 16명이 숨진 서울 우면산 산사태도 이런 산 홍수였습니다. 예, 뭐 사진으로 봐도 완전히 다르군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산사태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산사태 피해 면적을 보면 이 장마 기간과 강수량에 따라 들쭉날쭉이긴 합니다만 산사태가 한번 났다 하면 피해가 급격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퍼붓는 국지성 극한호우로 산홍수가 많아진 탓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수량 예측도 쉽지 않은데 산사태도 마찬가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우면산 산사태 이후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2012년 300여 곳에서 지난달 말 기준 2만 8천여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예. 이 더욱 문제는 이번 피해가 집중된 대부분의 지역은 취약지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북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4,800여 곳인데 이번에 경북 북부에서 산사태가 난 10곳 가운데 단 한 곳만 취약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사태 예측 시스템은 과거 발생했던 산사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오고 있는 그런 기후를 반영한 산사태 예측 시스템이 필요한데 문제는 예측 시스템을 바꿀 만큼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가. 예, 결국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축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도 문제지만 이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위험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등급을 측정하지만 산림지역에서 빈번한 소규모의 개발들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펜션 짓고 농장 개발하고 또 태양열판 거기가 설치하고 산꼭대기는 풍력단지 만들어가지고 산능선 다 긁어놓으니까 옛날에는 산 계곡에서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이제는 산꼭대기에서부터도 일어나요. 예, 뭐 양상이 달라진 만큼 지금부터라도 데이터 축적을 서둘러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소식은 며칠간 이어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옥중 편지에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뭐가 진실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김도영 기자가 편지의 주요 내용부터 정리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쓴 자필 편지입니다. 어제 날짜로 된 구치소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편지에서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부인하는 취지입니다. 대납을 모른다고 줄곧 부인하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다시 그런 적이 없다고 뒤집은 겁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북측 관계자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 없이 즉흥적으로 한 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역시 정진상 전 실장이 먼저 요청해 방북이 추진됐고 이후 진행 상황을 정무회의에서 공유했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된 증언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도 조금은 당황했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서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수도권 의원이 최근 경기도 모처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대한 돕겠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김보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수도권 A 의원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습니다. 용인은 이 전 부지사의 자택이 있는 곳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A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에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만남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 B 씨는 그제 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내 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송구하다며 남편이 협박받고 고립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탄원서를 공개한 이날 이 전 부지사도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다음 날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옥중 편지를 발송했고 민주당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까지 검찰 수사가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진술을 한 시점은 이달 초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불과 20여일 만에 이 전 부지사가 다시 입장을 바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수감 상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 전 부지사를 직접 불러 옥중 편지를 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다른 수사, 백현동 특혜 비리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 소환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다음 주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현동 사업 비리로 개발업자 정모 씨와 브로커 김인섭 씨를 구속한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관계자들 조사를 마쳤는데 로비 의혹 상당 부분이 드러났다며 정 전 실장 측과 다음 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업자 정 씨는 최근 재판에서 브로커 김 씨에게 건넨 77억 원 중 절반은 정진상, 이재명 목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인허가 처분 최종 결재권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이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불러 이례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대낮에 전해드리기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가게 앞에 서 있는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뒤이어 또 다른 남성을 공격하고 달아나다 넘어집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신고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뛰어오시더라고요. 서울 신림역 식당 밀집 골목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난 건 오늘 오후 2시쯤. 택시에서 내린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신림역 바로 옆 음식점이 밀집한 이곳에서 첫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00여 미터로 이동하며 길을 건넌 시민 3명을 무차별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고하면서 내려가는 찰나에 이게 칼을 들고 웃으면서 계속 지나가요. A씨는 20분 뒤 첫 범행 장소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스포츠센터 정문 앞 계단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살고 싶지 않다며 경찰 체포에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보셨듯 이번 사건은 묻지마 흉기 난동이어서 시민 불안이 커집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범행을 작정한 듯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상에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신림역 왕복 8차선 도로변에서 식당 밀집 골목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자 A씨가 대로변에서 택시를 내리자마자 처음 눈앞에 보인 20대 남성을 공격한 겁니다. 이후 A씨는 번화가 골목을 이동하며 주로 20, 30대 젊은 남성만 골라 얼굴이나 목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살해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이게 특정인이 지목돼서 일어난 게 아니니까. 숨진 1명과 중상을 입은 피해자 3명 모두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인 A씨는 이곳에 앉아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도주를 시도하거나 체포에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흉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흉기상해 등의 전과가 있고 소년범으로 14차례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어젯밤 남양주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살된 여성의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도주했는데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차량이 멈추고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구급차와 소방차도 잇따라 도착합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통화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위험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용의자는 50대 남성 A씨로 피해 여성들과 평소에 알고 지내왔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숨진 딸의 5살 아들을 데리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충남 서천군의 본가에 아들을 맡긴 뒤 재차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에 보령 시내에서 붙잡혀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그 피해자 아들은 왜 데려가신 거죠? 저하고 한참 오래 생활하고 해가지고 애기는 어머니 집에서 일단 봐주게 하려고 데려갔어요. A씨가 피해자 아들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수상한 국제소포를 열었다가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해외 소포가 발견됐습니다. 서울 명동의 중앙우체국에서는 건물이 전면 통제되고 40~5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아직 이상 반응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우정사업본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우체국으로 들어섭니다. 따로 놓여있던 우편물 더미를 조심스럽게 수거합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울산의 한 우체국에서 수상한 국제소포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포가 배송될 주소는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어제 직원 3명이 소포를 열었다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곳이었습니다. 원하는 장소가 받는 사람도 이름도 기존에 있던 사람 똑같아요. 앞에 거는 경유지가 대만이잖아요. 지금 경유지는 말레이시아라고. 오늘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과 송파, 서초, 용산 우체국 등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잇따라 발견돼 우체국 직원과 시민들이 대피하는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인천과 대전, 제주도까지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비슷한 신고가 이어졌는데 지금까지 간이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울산 소포의 정밀검사에서도 위험물질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판매 실적 등을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무작위로 보내는 브러싱 스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주문하지 않은 해외 소포는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비슷한 유형의 국제우편 반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뒷거래 의혹,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에서 교재 제작에 참여하거나 진학 상담을 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 동안 9억 원 넘게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과연 교사를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국세청 공정위가 한 달 동안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현직 고교교사 100여 명이 메가스터디와 대성학원을 비롯한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최소 5천만 원부터 최대 9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이 교사들이 학원 교재 제작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한 특목고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A 교사는 최근 10년간 메가스터디 등에서 9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대형 학원에서 돈을 받은 교사 명단은 현직 진학 담당 교사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진학 상담 교사 B씨는 메가스터디에서 10년간 2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교사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 의무, 그다음에 겸직 금지 의무, 직무에 전념할 의무 위반이 될 것 같고요. 형사적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교사들 외에 입시학원에서 차명으로 돈을 받은 교사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출제하거나 검토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 대형 입시학원에서 수억 원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수능 출제 등에 참여했던 경력을 돈벌이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입시 학원이 밀집한 서울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대부분 학원들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 적중률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능 한 달 전에 다 찍어주시는데 그거를 그 학원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정부는 최근 부처 합동조사에서 현직 교사들이 대형 학원의 문제 출제 경향을 알려주고 거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A씨는 대성학원 등에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당국은 A씨가 평가원의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나 검토 작업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서울 종로구 소재 고등학교 국어교사 B씨도 유명 학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이들 교사가 평가원 참여 경력을 활용해 수익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문제까지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2주간 정부에 신고된 사교육 카르텔 신고 건수는 325건, 이 중 대형 입시 학원 관련은 64건, 수능 출제 관계자 유착 의혹도 81건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입시 학원과 수능 출제 참여 교사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장맛비로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천년고찰 지붕 기와장이 깨졌고 백제 무령왕릉과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 등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사찰 지붕 위 가장자리 2곳이 텅 비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색 기와장이 깨진 채 널브러졌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미륵전 지붕의 막새 기와입니다. 말 그대로 국보인데 이게 영원히 이렇게 보존이 잘 돼야 되는데 비바람에 이렇게 손실됐다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지난 17일 밤 시간당 최대 6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북 김제에 있는 천년고찰 금산사 미륵전 지붕 기와가 부서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이곳을 포함해 국보문화재 2건, 보물 4건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충남 공주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무령왕릉 일대와 공산성 성벽에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그 만화루가 딱 금강이랑 어우러져서 누각이 참 예쁜 곳이었는데 비가 온 뒤에 그게 기와만 남기고 전부 다 잠겨버려서 문화재가 좀 훼손된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경남 밀양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얼음골 석축이 붕괴됐고 전남 영광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장맛비로 인한 전국의 문화재 피해는 65건에 이릅니다. 나뭇가지 부러짐, 석축 붕괴, 낙석 피해, 그다음에 사찰 내 기와 탈락 등의 다수의 문화재 피해가 전국을 강타한 장마가 우리 소중한 국보와 보물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가 컸던 농가에서도 복구가 한창인데요. 농민들은 이미 망가져버린 논밭은 물론이고 농기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농기계가 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장비값이 비싼 스마트팜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망가진 논 한가운데 경운기가 뒤집혀 있습니다. 수해 쓰레기까지 뒤엉킨 채 방치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농자재도 온통 진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생계터전을 잃은 농민은 허탈한 웃음만 짓습니다. 뭐 남은 게 뭐가 있까요? 벼는 몰라 조금이라도 수확 나올라. 농기계를 수리하는 이곳엔 망가진 장비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번 장맛비로 충남 청양군 4개면에서 접수된 수해 농기계만 지금까지 300대가 넘습니다. 흙탕물에 잠기는 바람에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침수가 되면은 사실은 그걸 고친다 하더라도 농기계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농기계를 새로 사야 할 지경인데
열풍기나 거름을 공급하는 양액 공급기, 이동식 농작물 관리용 레일카 등은 최대 수천만 원을 웃돕니다. 하지만 바퀴나 레일이 달려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값비싼 장비가 많은 스마트팜 운영 농민들에겐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이 온실내에서 스마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그런데 그거를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농기계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 수의 농민들은 재기의 희망마저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땅을 사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억울하다며 강하게 항의하다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최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70대 최모 씨가 법원에 도착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을 맡겨둔 것처럼 공범 안모 씨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 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법정 구속 선고가 내려지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격하게 항변하다가 법정 관계자들에게 들려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씨 측은 판결 직후 항소 기각 및 법정 구속은 법리와 양형에 맞지 않아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김남국 의원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최종 결정되는데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SOS를 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친명계도 일제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김 의원 편을 들었습니다. 오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회 상임위나 소위 시간대에 김 의원이 2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했고 윤리자문위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여러 소명 요구에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공정한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공개 반발했고 친명 지도부도 김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국민이 선출한 이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는 입장 표명을 미뤘습니다. 국회 윤리위가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의 결정을 요구했고 책임 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제명 찬성을 압박했습니다. 통상적인 의원님들의 잘못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중복인 오늘 더위와의 사투를 벌인 하루였습니다. 서울이 34.3도까지 치솟았고 강원도 정선은 34.9도까지 올랐습니다. 보양식 한 그릇이 절로 생각나셨을 텐데요. 외식 물가가 워낙 올라서 집에서 해먹는 게 저렴하다 싶지만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기는 덥죠. 집에서 더우기만 하면 되는 이 간편식이 인기입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오늘 삼계탕 드시는 날 고객님 보세요. 중복을 맞은 마트의 최고 인기 상품은 역시 삼계탕입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가 전국을 덮치며 보양식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생닭과 인삼, 황기 등 재료를 찾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집에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가정 간편식 제품도 인기입니다. 주요 간편식 업체의 이달 삼계탕 매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밖에서 사 먹기엔 부담돼서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해 먹으면 더 맛있고 더 이래 저렴하게도 먹고 토종닭에다가 전복에다가 마늘 넣고 대추 넣고 그래. 서울 시내 삼계탕 평균 가격은 16,400원으로 1년 새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 반값이면 같은 중량의 간편식 삼계탕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국내산 냉장 닭이나 한약재 등을 넣어 만들면서 맛과 품질에 있어 삼계탕 전문점에서 파는 것과 비슷하게 즐길 수 있고 가격도 1만 원 미만으로 합리적이라. 다른 보양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달 옥돔 판매는 76%, 문어는 64% 늘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엔 추어탕, 백숙, 전복죽 등 다양한 간편식 제품도 출시됐습니다. 고물가가 보양식 소비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했습니다. 심사 기간 등이 크게 간소화됐습니다.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오늘부로 양국 수출 규제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보복성 조치를 한 지 4년 만에 원상복귀된 겁니다. 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3の国に韓国を追加する政令改正案につきまして本日6月27日付で閣議決定を行いました。6月30日付で交付、7月21日付で施行いたします。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했고 이후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15일이 걸리던 심사 기간도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에 대한 신청 서류도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습니다. 수출 규제가 풀리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 특히 그동안 타격을 받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소재에 대한 공급망 확충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을 통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공급망 참여에도 중요한 영향을. 해빙 분위기를 맞는 한일 관계. 두 나라는 1년에 2차례씩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영수입니다. 러시아의 용병 반란 뒤 산발적인 교전을 이어가던 두 나라 전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서 지원받은 무차별 살상 무기 집속탄을 전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항구 도시를 집중 공격해서 곡물 수출 인프라를 파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뛰어가고 일대의 폭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집속탄을 처음으로 사용한 영상입니다. I would just tell you that they're using them appropriately. They're using them effectively. 집속탄은 폭탄 속에 수백 개의 폭탄을 채워 일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키지만 Дані касетні боєприпаси мають дуже, скажімо так, вигідну рису. Вони можуть накривати дуже велику площу.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큰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동맹국들도 지원을 반대한 무기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공격을 해온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며 맞대응을 경고한 상황입니다. Конечно,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против нас, мы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на зерк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곡물 협정을 철회한 뒤엔 우크라이나 남부의 곡물 수출 거점 오데사의 나흘째 공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방국인 중국 영사관 건물까지 피해를 입힐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선박을 향해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흑해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대한민국 전통의 강세 종목인 레슬링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투혼을 예고했습니다. 3연패에 도전하는 류한수 선수부터 또 갈비뼈가 부러져도 훈련을 놓지 않는 김현우 선수까지 이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해봅니다. 성민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허리에 벨트를 차고 재활 훈련에 한창인 김현우. 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당했던 갈비뼈 부상 때문입니다. 최종 선발전이니만큼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참고 했는데 뼈가 부러졌다고. 올해 35. 이미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지만 아시안게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올림픽 챔피언이 돼도 뭐 그거는 잠깐인 거잖아요. 항상 저는 도전자인 마음이고. 실전 같은 훈련 뒤 신음을 쏟아낸 류한수는 경련까지 호소합니다. 다른 선수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집에 가면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이렇게 몸에 떨림이 오고. 사상 첫 아시안게임 3연패라는 당찬 목표가 있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제가 또 달고 싶고요. 하루 3번 훈련이 모자라 개인 훈련까지 시작한 정한재는 선수 출신인 아내의 내조 덕에 견딥니다. 저 때문에 막 눈치 보고 못 먹고 막 이러거든요. 시합 기간에는 또 옆에서 제 눈치 보고 또 안 먹고 같이 운동하러 나가고 이래요. 최중량급 김민석은 기대를 잔뜩 품고 헝가리 전지훈련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연습을 하면 캠프를 열면요, 저는 아까 뭔가 흥분이 돼가지고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던 위기의 레슬링. 그 부활을 위해 오늘도 땀에 젖은 매트에서 신발끈을 동여맵니다. 대한민국 레슬링 화이팅!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약초캐러 나선 명포수에게 아들이 투덜거립니다. 돈 안 되는 약초 대신 올무 깔아서 산짐승이나 잡자고 합니다. 그러다 이놈아 반드시 탈락이 돼 있어. 응? 잡을 놈만 잡는 것이 산에 대한 예의인겨. 응? 퇴계 이황이 젊었을 때 종로 거리를 지나다 관기 한 패가 가마 타고 가는 걸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푹 숙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나를 죽이는구나. 소설가 김훈이 원고료로 받은 10만 원 수표 2장을 아내 몰래 책갈피에 감춰놓았습니다. 맹자 속에 넣었다가 성인께 죄를 짓는 것 같아 다른 책에 넣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에도 없어서 장자를 펼쳐보니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이다지도 아둔한 것인가. 무력에 얽혀 마음과 다투는구나. 마음에 찔려 단념하려는데 다음 페이지에 감춰진 것 치고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엔 들키겠다 싶어 수표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하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의 징계입니다. 윤리자문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한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심사한 끝에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적어도 200차례 넘는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코인을 팔아서 보유한 현금성 잔고도 99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전업투자자처럼 코인의 정신을 팔았다는 얘기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와 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했죠. 금액은 0.99개인가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는 자문위에 출석해서도 상임위 회의 중 거래를 2번밖에 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료도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그듯 다짐했지만 윤리자문위원장은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다고 밝혔죠.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그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라면만 먹는 가난한 청년 정치인이라며 죄다 후원금을 모았던 그답습니다. 이래서야 그가 무슨 말을 한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국민들에게 해놓은 거짓말 빚 역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제명 권고가 나오자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까지 포함해 내린 결론인데 말이죠. 무력에 빠져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켜 물구나무 선 사람이라고 했던 장자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시인이 여름날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를 기립니다.
우르렁대는 천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 마음과 몸을 씻었겠느냐. 김 의원에게 비 오는 들판에서 천둥 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를 권합니다. 7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였습니다. 땡볕 아래 오늘 길에서 양산 쓰고 다니는 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이 양산 대신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새벽에 전남 해안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남부지방,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번에도 비의 양이 많습니다. 내일과 모레 경기 북부와 제주에 많게는 150mm 이상, 충남과 전남 해안에 120mm 이상, 강원 내륙과 전북 서해안, 지리산 부근과 경남 해안으로도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60mm까지 강하게 쏟아붓는 형태로 나타나겠는데요.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전남 해안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경상권은 밤부터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비가 내리며 폭염은 주춤하겠지만 내일 서울과 춘천이 32도로 중부는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21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